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보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느꼈던 부분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자세하게 보고 자세하게 얘기해줄게요. 첫 번째, 내가 집을 구하러 간다면 그 집을 먼저 상태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가격. 내가 정말 원하는 가격대에 있는 집인지 요거 두 번째로 검토하셔야 되고, 세 번째가 임대인분은 또 어떠신지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요점 정리는 여기까지. 신혼부부분들이 매매보다는 전세를 많이 찾으시는데 아무래도 처음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불안해하는 부분과 불안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좀 혼선이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인터넷을 뒤져서 막 그런 정보들을 A4 용지에 써오시고 하시는데, 이 신혼부부들이 전세를 구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사회초년생이고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들이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부동산 거래라는 걸 갖다 자주 안 해봤기 때문에 뚱구름 잡기 식으로 그냥 부동산을 찾아가서 보면 된다 그러는데, 알면서 보는 거와 모르면서 보는 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내가 집을 구하러 간다면 그 집을 먼저 상태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가격. 내가 정말 원하는 가격대에 있는 집인지 요거 두 번째로 검토하셔야 되고, 세 번째가 임대인분은 또 어떠신지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요즘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이라든가 그리고 사람 이웃 간의 문제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웃집, 윗집, 아랫집, 옆집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고 요거를 갖다 내 기준을 잡고 부동산을 찾아가서 부동산에 있는 중개사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협조를 받으신다면 충분히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형 되게 잘한다. 난 놈이지. 우선은 많은 분들이 등기부 등본을 뭐 발급해주세요라고 하고 보고 있지만, 네. 그거를 발급하는 이유, 그리고 그걸 보았을 때 뭐 첫 번째로 챙겨야 할 사항들 달라고 하는데 그냥 보고만 계세요. 뭘 원하시는 걸까요? 이거와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면, 저도 대학교 때 전셋집을 구할 때 검은 거는 숫자고 하얀 거는 종이였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진짜 나도 대학교 때 그랬었죠. 그때 너무 갑갑하더라고요. 그때는 인터넷을 떼는 게 아니라 법원을 가가지고 내가 그걸 직접 떼야 되는 상황. 법원을 찾아가가지고 등기소에 가가지고 그걸 뗐는데 이걸 뭐를 봐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한두 푼이 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됐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등기부 등본은 우리나라에서 소유자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소유자가 누구냐 요거 꼭 보셔야 되고, 왜 그러냐면 내가 계약할 당사자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집에 뭔가 이렇게 방해꾼들이 있냐, 이 쉽게 말하면 이제 근저당권자가 있냐, 그리고 압류권자가 있냐, 가압류권자가 있느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내가 이 집을 갖다가 임대를 했을 때 정말 내가 편안하게 나의 주거 형태를 방해하지 않을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권리관계를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아무래도 임대인, 소유자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경매라든가 가압류 이런 것들이 없는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이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 먼저는 보신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때요? 쉽죠? 좋아요. 그럼 보통 대출을 받으실 때 대출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대출 금액이 그 매매 금액의 몇 프로가 적당한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전세로 입주하는 날, 잔금을 치르는 날이라고 하죠. 그날 대출이 있어서 근저당이 있을 경우 동시에 말소하는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설명해 드려도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세요. 그 불안함은
어떤 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건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아니면은 많은 고객들과 상담을 하면서 보면은 아파트를 예로 들었을 때 아파트에 근저당이 없는 아파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그러죠. 사실은 이 집의 내 몫은 거실 화장실과 뒷베란다가 내 거고 나머지는 은행 거다 뭐 할 정도로 근저당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전세를 내가 들어갔을 때 근저당을 먼저 해지를 해주는 조건은, 그 이유는 딱 하나, 내 보증금이 1순위가 돼야 된다. 은행보다는 1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거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 근저당이라는 게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을 볼 때 이 근저당이 은행에서 잡힌 건지 아니면 개인의 돈 거래에 의해서 내가 돈을 빌려주고 집주인한테 근저당을 잡았는지 개인이 잡았는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은행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이것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출 금액이 이 집에 얼마 정도 잡혀야 내가 안심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은 가격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근저당 수준이, 이 근저당은 해지가 되기 때문에 근저당이 이 집값의 몇 프로가 잡혀야 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전세보증금이 이 아파트 가격의 몇 프로 정도가 되느냐. 적어도 3억짜리가 되는 아파트에 3억 2천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아파트라는 게 3억짜리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검토를 할 수 있느냐. 실거래가라든가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는 이 객관적인 가격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밑으로만 들어가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내 보증금이 80% 정도에서 90%면 안전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요거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우리가 속한 여기 충남 서산 같은 경우에는 뭐 90%가 돼도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떤 지역 가면 사실 아파트 시세 대비 60%도 불안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돼서는 꼭 그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님을 찾아가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요즘 보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매물도 있지만 법인회사, 또 법인회사가 신탁을 통해서 그런 전세? 잘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거는 네. 저도 이사를 많이 다녀봤지만 한 번도 법인회사의 물건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일단 그 얘기만 들으면 그냥 불안하더라고요. 그건 왜일까요? 사실은 이 법인이냐, 그러니까 소유자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달라져요. 그런데 한간에는 그런 얘기가 있죠. 야, 법인이 소유한 거는 전세 들어가지 마. 이렇게 볼 이유는 없어요, 사실. 예. 법인이 그 소유자라고 해서 내가 안 들어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법인이라고 해서 내가 전세를 안 들어간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첫 번째는 이 법인이 그 부동산 투자만 하는, 그러니까는 연속성을 갖고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그런 법인이 아니에요. 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급조돼가지고 요번에 신규로 만들어진 법인이면 그런 법인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법인은 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그냥 시세 차익을 보고선 매각을 할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죠. 계속적으로 10년, 20년 이렇게 영위하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법인 중에서도 오래도록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라면, 그런 집이라면 그거는 좀 고려를 해볼 만하죠. 그래서 법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아니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아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아파트에 1순위로 잡혀 있더라도, 만약에 이 아파트를 들어가서 1순위였지만은 요게 경매를 넘어갔을 때 배당을 받잖아요. 우리가 배당을 받는데 0순위가 국세지 않습니까? 내 보증금보다 내 서류에는 나와있지 않은, 등기부에는 나와있지 않은 0순위 먼저 받아가는 게 국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들은 국세가 밀려봤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받더라도 그 국세를 빼가고 나더라도 내 보증금이 순위만 1순위면 다 상환을 받는데, 회사는 사업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국세를 밀린다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내가 전세 들어가가지고 다 했는데 배당을 받으려고 우리가 국세가 너무 많이 밀려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1순위인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못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큰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그 국세를 갖다가 연체를 했을 때 개인이 연체하는 연체금보다는 회사가 연체하는 연체금이 국세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1순위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증금을 내가 확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면 법인 물건이다, 회사 물건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집이 정말 좋은데 법인 거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월세로 들어가셔야 돼요. 법인이 너희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고 거기에 내가 월세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집이 정말 좋다면 그렇다고 하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들어갈 때 확정일자라든지 네. 전입신고 또 요즘은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불안한 집들도 전세로 들어갔을 때 정말 안전한 잠금 장치가 되는지 그게 또 궁금해요. 요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요거와 전세권은 사실 유사한 거죠. 예.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내 보증금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내 보증금을 지켜야 될 순위가 생겼을 때 그럴 때 1순위, 순위를 확정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나 전세권 설정은 나의 보증금을 순위를 정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순위를 정했는데 그럼 내가 보증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증금을 받는 거에 대한 안전장치는 보증금 반환 보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나라가 해놓은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법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임차인을 많이 보호한다고 하면은 임대인을 자율성을 좀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임차인이 약자이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또는 전세권 설정이 1순위를 꼭 해야 된다. 요거는 꼭 하셔야 되는 부분 맞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들어갔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를 못할 것 같아. 이런 불안감이 있다고 하면 이럴 때는 꼭 보증금 반환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죠. 나 이것도 저것도 싫어. 그냥 안전한 게 좋아. 그냥 보증금 반환보험까지 들으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그 지역이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나 아니면 꾸준하게 가격 패턴을 이어서 쭉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 보증금이 그거보다 낮다고 하면 보증금을 갖다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칙상으로 보면 가장 안전한 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고 보증금 반환보험을 드시는 거. 그런데 그 지역이 아파트의 가격이 일정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한다. 그러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만 해도 그렇게 해서 내가 1순위만 확보가 된다고 해도 크게 불안해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간혹 가다가 보증금 반환보험을 못 들어서 막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시장의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그 시장에서의 그 주택 가격 그리고 나의 보증금 이렇게 보시면은 1순위만 확정되어 있다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전세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결된 것 같아요. 네, 다행이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전셋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내가 살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보증금에 대한 부분이 내가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두렵잖아요. 사실 그게 뭐 1, 2천만 원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중개사를 믿으셔야 돼요. 제가 중개업을 한다고 해서 믿으라는 게 아니라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불안해 하시면 사실 뭐 2억, 3억 보증금이 이렇게 되는데 그 2억, 3억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가 수수료를 받는 거지 제가 계약서를 써서 수수료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식적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불안한 것들은 먼저 사전에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모르신다고 하면 그 지역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중개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간다고 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내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